자유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 자유심증주의 할 때 그 자유는 법관의 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관이 판결을 할 때는 네 멋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TV 뉴스를 접할 때 뭐 저런 판결에 다 있지? 뭐 저런 개또라이가 다 있지? 어떻게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누구나 다 통상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판결을 그런 이상한 판결을 접할 때마다 좀 가끔씩 보면 좀 회의감도 느끼기도 해요. 어쨌든 이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 법칙과 경험 법칙에 부합할 정도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 법칙, 자, 무슨 뜻인지 좀 볼게요. 자, 논리 법칙이란 인간의 추론 능력에 비추어서 자명한 사고 법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 애매하고 모순된 진술, 이걸 신뢰하고 판결하면 안 되겠죠. 신빙성이 없는 증거, 이런 걸 디밀고 있는데 판사가 끄덕끄덕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해서 이 사람 손 들어주면 안 되겠죠. 이런 것 등은 아무리 논리 법칙이 봤을 때 이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갖고 자유 판단을 맡겨서 판결 내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판결도 자, 증인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을 때에는 중요 부분입니다. 일관성이 있을 때에는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봤죠. 자, 경험법칙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결법입니다. 자, 비가 오는 야간에 우연히 지나가다 20, 30여 명이 몰려있는 싸움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로부터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훌쩍 지난 그 당시의 그 기억만 갖고서 피해자를 때리거려 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었다가 딱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경험칙상 봤을 때 그 확실성 여부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를 취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판결로 이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판결로 채택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죠. 자,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노인을 막 구타하고 있는 거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만 갖고서는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죠. 자, 그 밑에 자, 평소 투약량의 20배에 달하는 메스암페타민을 한꺼번에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물에 탔대. 20배에 달하는 1g짜리 이 마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요, 죽어. 이거 한꺼번에 물에 타서 먹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이 말을 믿어? 이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신빙하기가 어렵다. 믿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71세 노인이 지금 구타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당신 노인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이것도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당시 기억만으로서 때린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는 것은 여기 1개월이 지났다는 부분 71세 노인 그리고 20배에 달하는 마약 투약했다는 부분 이런 거 다 믿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걸 볼게요.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를 할지라도 과학적 증거를 들이밀면 뭐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적 증거 방법은 일반적인 감정과는 달리 오류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이 이 과학적 증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무시하고 아니야, 난 자유심증지에 내 멋대로 판단할 거야,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 판례도 여기 DNA 나왔네요.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판사가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네 멋대로 판단할 결과는 아니다. 그래서 이 감정 결과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증거를 무시하고 판사가 네 멋대로 판결을 내리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여기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와 같은 이 과학적 증거 방법은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지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반증의 여지가 있는 이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과학적 증거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되겠죠. 과학적 방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마약 성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주사기에서 지금 마약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 있습니까? 즉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뭐가 나왔어? 주사기에서 지금 마약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쉽사리 뒤집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과학적 방법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려면 자,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가지고 분석한 후에 법원에 제출되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할 하고 다시 한번 과학적 방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 밑에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과정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 조작, 훼손 등이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리고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가 되었을 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료 회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논리와 경험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 채취하기 전에 언젠가는 이 마약 성분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죠. 자, 끊고 그러나 밑에 모발에서 메스아펜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검출됐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다면 아하, 피고인은 투약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증거가 되겠죠. 그쵸? 다시 검출되었다면 아하, 투약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검출되지 않았다면 투약하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없이 워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워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혈액 채취를 하는 것인데, 자, 이 경우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해서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와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워드마크 공식에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술 마셨는지를 그 시점이 바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이 분해 소멸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점과 다르게 보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음주 시작 시점부터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범인 식별 절차의 증명력입니다. 자, 범인 식별 절차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다자대면에 의해서 피해자 진술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죠. 자, 그치만 발생 직후라든지 그 현장이나 부근이라든지 하면 예외적으로 1대1 대면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원칙은 다자대면이고요. 1대1 대면은 발생 직후 현장 부근이라면 예외적으로 1대1 대면도 가능하다는 것.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또는 용의자 사진 한 장만을 근거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밑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다자대면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을 대질시키거나 한 장만을 갖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제시한 47건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수사기관이 피고인 한 사람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피고인 한 사람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 라고 진술을 받고 또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다 라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이는 밑에 여기 피고인을 범인 지목하였고 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즉 1대1 대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면 식별 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하고 그리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서 지목해야 하고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신빙성이 높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서 그를 범인으로 진술할 때 그 용의자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을 할 만한 어떤 정황이 존재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사정이 있다면 자,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응? 그 진술 외에는 그를 범인으로 볼 만한 어떤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상태 하에서 1대1 대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자, 지금까지는 다 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다자제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1대1 대면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것은 그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런 내용의 판결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자, 발생 직후였다. 그리고 아직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 현장이나 부근에서 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의자와 목격자의 1대1 대면도 이때는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그 사례가 이겁니다.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추적하다가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에 골목길 면한 집을 방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했을 때 이 경우는 1대1 대면도 허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확정 판결입니다.
자, 확정 판결도 이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을 따라서 판결해도 뭐 괜찮다는 거죠. 형사 판결일 때 그렇습니다. 형사 판결일 때. 근데 민사 판결 같은 경우는 형사 판결보다는 약간 구속력이 약해요. 자, 판결입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하급심이죠. 이는 상급심의 판결에 기속되죠. 그래서 상급심으로부터 파기 환송받았을 때는 그 하급심은 상급심이 내린 판결에 따라 판결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상급심으로부터 반대되는 판결을 다시 했다면 다시 상고심으로 올라가서 상고심에서 그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 내린 그 판결대로 판결 확정 지문 파기 재판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어겨서 판결을 한 하급심 판결들은 이제 어떤 불이익 인사 등 불이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구속됩니다. 자, 다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다면 이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밑에 2번 봅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증제액을 필요적 공범관계인 대항범 관계에 있는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액과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원심법원은 상급심에 판결이 구속되는 것인데 그 액수를 달리 봐왔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자,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역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끊고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배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민사죠. 민사입니다. 민사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그 민사 판결에서의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비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형사였고요. 형사니까 구속력을 갖는 거죠. 그러나 민사 같은 경우는 형사와는 달리 그다지 구속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